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갭 투자자가 무리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샀다가 집값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경매 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작년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단지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과 경기 불황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 에어버스에 추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유럽연합과 다시 관세 전쟁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LCC인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차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요 경제 뉴스와 이슈들 오늘도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 안에서 봐야 할 주요 경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사는 이제 부동산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이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무리하게 대출로 집을 산 갭 투자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불사하고 있고요. 그 소송 규모가 지난해 대비 지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네, 갭 투자자가 무리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샀다가 집값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경매 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작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이 대출을 낀 갭 투자자들이 대출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전세금을 못 내주는 사례가 지금 헤드라인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봉쇄하기 위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나요, 그러면? 부동산 리스크가 이제 서서히 하나, 둘씩 이제 오는 것인데, 우리 매일경제 조간신문에서도 표현을 아주 적합하게 했죠. 무리한. 그러니까 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서 리스크가 이제는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갭 투자라는 것이 샀을 때의 가격과 그다음에 팔았을 때의 가격의 차이. 이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른바 무리하게 이제 시도하는 것이 갭 투자가 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대출 또 전세까지 끼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왔고 부동산 말고 다른 재테크 수단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왔던 것이 마용성, 또 마포, 용산, 성동 여기에도 30대 대출이 아주 급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이게 우리가 이 풍선 효과를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는 수원, 수용성입니다. 수원, 용인, 성남 이렇게 계속해서 갭 투자의 양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집주인이 됐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이 12, 16 대책을 통해서 이 전세 대출금들을 아예 이제 거둬들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둬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금액에서 이 9억 원이 금액을 보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내놓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집도 2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 이런 극단적인 대책, 특단의 대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주인들은 갭 투자를 한 집주인들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9억 원 이상 주택의 강제 경매 건수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2018년에 46건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2019년에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107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쟁의 소지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장님? 이 갭 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전세 만기는 내가 전세 대출을 얻었던 만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입자가 나가는 그 만기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가 됐는데 내줘야 되는데 그 전세 대출금을 이미 회수 당하게 되는 것이고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벌써 그런 일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갭 투자 집주인이 속출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입자들의 입장은 다르죠. 지금 부동산을 이제는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전세금을 가지고서 추가로 보태서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본인이 원했던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급하게 또 전세 자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못 받는 상황이다. 물론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이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도저히 기다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 또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전세금을 못 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례와 함께 오늘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매일경제신문 무너지는 산업단지 시리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산업단지가 시설 노후화에 생산과 수출까지 뚝뚝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 산단 같은 경우에는 2, 3년이 보릿고개가 정말 암담할 정도로 지금 처해 있는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사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단지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과 경기 불황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사를 보시면요, 국가산업단지인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소장님? 경기에 있을 거죠. 이 한국의 성장 엔진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울산이에요. 네. 이창진에 그 울산 가본 적 있습니까? 저 가봤죠. 저도 네. 공장 가봤습니다. 울산 네. 공항에 내려서요. 울산에서는 한 가지의 속설이 있습니다. 울산 공항에 내려서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자, 화물 자동차가 많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네. 화물 자동차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이거든요. 화물 자동차의 운행수로도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울산 지역인데, 최근에 화물 자동차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울산 경기가 좋지 못하다. 왜 좋지 못하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 산단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이곳에서 수많은 이제 부품 회사들이 있는데 자동차, 조선, 그리고 화학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이제 다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하청 기업은 아니지만 이들이 마치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기가 지금 안 좋죠. 그리고 이미 계약을 맺었던 내용이 어떤 문제에 봉착되냐면 이미 4년 전, 5년 전에 이 다년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저임금, 그 당시에 52시간 근로 의무제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때의 임금을 반영해서 부품 가격을 책정했던 것인데 지금은 도저히 이 원가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무슨 사태가 터졌습니까? 바로 코로나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부품조차 조달하지 못하니까, 특히 이제 중요한 부품이 이 와이어링 하니스인데 이건 또 울산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부품도 아니거든요. 그 부품을 가져와서 또 재가공하고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코로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말 그대로 이 수출, 고용, 또 생산까지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울산의 현장 분위기입니다. 네, 국가산업단지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가산단의 생산과 고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생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38조 원 규모였는데 2019년 지난해는 444조 원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100조 원가량 수치가 감소하게 됐고요. 역시나 고용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02만 명에서 2018년, 2019년을 거쳐서 지금 98만 9,996명까지 고용의 수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산업단지 하면은 다양한 업종들이 많겠지만 자동차 산업 위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는 어떤 위기를 겪고 있나요? 코로나 이제 19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중국으로부터 부품이 조달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완성차 공장인 이 현대자동차 공장까지도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는. 물론 이거는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 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촉진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긴 했었어야 돼요. 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미국 현지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지금 중국 시장도 전기 자동차로 공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울산 산단만큼은 그동안 이 자동차는 내연기관이잖아요. 내연기관 관련된 제조업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쪽으로 좀 전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또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좀 이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바로 이렇게 코로나 리스크까지 겹치니까 완전히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까지도 멈춘 상황. 지금 조선은 우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물량 자체가 조금 더디게 또 발주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울산의 경기 상황 상당히 안 좋은데 빨리 좀 화물차들이 도로에 교통이 정체되더라도 잔뜩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지역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삼중고에 빠진 산업단지 조간브리핑 두 번째 기사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기사 이어가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얘기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스코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LG화학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 지금 2조 원 가량을 투자해 놓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고요. 현재로서는 LG화학과 조기 합의가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던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법률 리스크죠. 법률 리스크, 소송 리스크인데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자국 기업끼리 싸우는지도 저는 실질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충분히 사전에 관련된 특허 기술이라든지 영업 비밀을 좀 공유해서 서로가 좀 이익을 좀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됐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소송 리스크에 걸려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소송 일부 걸려 있는 사항들을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투자에는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이슈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실제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의 이제 소송전입니다. 미국에서 소송전인데 국제무역위원회가 있어요. ITC라고 미국의 LG전자가 이제 제소를 한 겁니다. 왜냐?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 그런데 설마 적어도 SK이노베이션 같은 대기업이면 철저하게 대비를 했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제 증거를 게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증거 게시 절차가 있는데 이때는 증거가 될 만한 거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LG화학에서도 우리도 보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 관련된 엑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대부분을 LG화학 측의 증거인은 배제를 한 채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했어요. 포렌식이라고 한 것은 이건 기술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디지털로 불러올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없앴구나 이러면서 LG화학에서 의심을 하고서 ITC 측에 조기 패소 판정을 내려달라. 저렇게 돼서는 저건 완전히 소송에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네. 그런데 ITC의 지금까지의 관련된 판정 역사상 이렇게 증거를 훼손한 경우에는 LG화학 그러니까 증거를 훼손하지 않은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에 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 한 곳에서도 관련된 소송이 있는데 그 소송이 일단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왜 ITC의 본안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예비 결정에서 조기 패소 판정이 내려진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이걸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계획을 해온 배터리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우려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상황과 함께 앞으로 이제 합의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조지아 공장에 지금 약 2조 가량이 투자가 돼 있는데 네. 이 생산 판매를 못 해요. 네. 이것과 관련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를 못 합니다. 게다가 지금 1조 원 투자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방법이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LG화학도 자국 기업, SK이노베이션도 자국 기업. 이미 물맷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다른 소송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사전에 이제 우리가 이 기업들이 합의를 해버리면 또 다른 해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LG 측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정 상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SK이노베이션도 이달 말에 빨리 우리도 좀 전향적인 태도를 통해서 LG화학과 합의를 하겠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 막다른 골목으로 가면은 LG화학도 딱히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 네. 만큼 SK이노베이션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LG화학 측에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합의 그리고 반전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2면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유럽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글로벌 마켓 브리핑 그리고 글로벌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유럽의 에어버스의 15%의 보복 관세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기사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미국 정부가 유럽 에어버스에 추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유럽연합과 다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관세 전쟁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뭐 최악의 상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관세 리스크.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리스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가만히 있질 않네요. 이 득이만만 지금 재선 가도도 상당히 희망적이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본인이 미중 합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코로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미국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득이만만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미중 합의 1차 합의가 타결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다음은 유럽이다. 근데요, 이거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잠깐 잊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방위비 협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뭐 관세 등등 이 또 한미 무역 협상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해올지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이 보도 기사의 내용을 참고로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근데 이 EU와는 상당히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인데 관세 폭탄 넉 달 만에 인상을 하겠다. 이게 또 이제 자국 기업 보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보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버스에 대해서 기존 관세 10%에서 15%로 5% 더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은 누르고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는 누적된 적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제 재선을 앞두고 미국 국민들의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무역 적조가 200조 하는 소리를 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EU 측이 맞불식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브렉시트 설명드리면서 이제 영국이 빠져나왔거든요. 네. 그럼 상당한 비중이 이제 독일 쪽으로 가는데 함부로는 못할 것이다. 왜? 미국은 올해 재선을 위해서 대통령이 특히 신경 쓰고 있는 산업 분야가 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독일은 자동차가 주력 수출품인데 여기에 고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또 독일이 타격을 받으니까 독일이 이 EU의 중심 국가인데 아주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너무 이게 그렇게 하지 말자. 또 지금 프랑스의 경우에도 디지털세를 물리려고 했다가 한풀 꺾였죠. 이런 걸 보면 아주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유럽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유럽에서 하웨이 제품을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감히
우리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유럽이 그럴 수 있어? 우리 나토 동맹국가잖아. 이러면서 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안보 문제까지도 자칫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대응은 아주 신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미국과 유럽 간의 대서양 무역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의 마지막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항공업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일본발 노선 축소와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경영 악화에 결국에는 추가 차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체크해볼게요. 네, 국내 최대 LCC 업체인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차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간담회에서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제주항공이 처해 있는 위기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결국 코로나 리스크를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다른 어떤 업계보다도 항공업계의 타격이 직접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항공지금 운항 편수가 거의 차단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근거리죠. 그러니까 동남아와 중국을 주로 운행하는 저가 항공사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을 이제 뭐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들여다보면은 뭐 경영진 임금을 한 30% 이상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까지는 무급휴가를 15일 이상 가고, 근로시간 및 근로일들을 이제 단축할 정도인데, 우리 매일경제신문에도 아주 그래프 모양이 잘 돼 있는데, 매출액은 상승세인데, 실제 영업이익은 뚝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제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여기에 이제 코로나 리스크까지도 이제 겹쳐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입 경영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뭐 6월부터 차입 경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항공 실적 어떤지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출액보다는 지금 영업이익이 문제입니다. 2017년 1,013억 원, 2018년 1,01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지난해 그야말로 뚝 떨어졌죠. 32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이스타항공도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기 경영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도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스타항공의 인수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조금 내용을 꼼꼼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는 계획인데 인수 연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결국 이거는 왜냐하면 뭐 자연스럽게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협상 과정이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이제 지금 항공업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봐라 어렵지 않느냐 이거 뭐 인수될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 인수하려고 하는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도 조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태국하고 합작회사를 이스터 타이거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회사가 조금 재무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 나오면서 이걸 좀 더 들여다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주항공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이지 어렵기 때문에 경영을 안 하려고 인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니다. 제대로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 악화에 놓이게 된 제주항공 얘기를 저희가 마지막 기사로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